먼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실버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하고 우리 당의 고문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의회에서 이순열 의장님, 김효숙 원내대표님,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현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까지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난희 부의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세종시당의 읍면동 협의회에서 정종결 연합회장님하고 읍면동 회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강연도 해주셨는데 한밭대학교 전 총장이신 최병욱 총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세종시에 하고 특히 도시재생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분인데요. 전에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원장 하셨던 우리 충북대학교의 황희연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 세종시가 자랑하는 이은봉 시인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 밖에도 대부분 당원 동지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반 시민도 좀 오셨고요. 오늘은 굉장히 좀 즐겁고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정 시간으로 발제는 한 50분 정도 청해듣는데요. 우리 홍성국 의원님은 우리 연기군의 연서면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나오셨고 동국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직원부터 시작해서 그 미래에셋 배우 대표이사 사장 하셨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21대 세종갑 국회의원 하시면서 원내 부대표 하시고 경제대변인 하시고 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민주당이 제일 좀 약하고 아쉬운 부분이 이 실물경제 아니면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좀 항상 아쉽다 생각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거의 일당백으로 우리 민주당의 경제 파트를 메꿔주셨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존경하는데 오늘 아쉬움을 담아서 명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국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금요일 날이 황금 시간대 또 7시에 배도 고프실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 한 5달 동안 맨날 한 얘기가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표 기회를 상실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했는데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이번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죄를 지어서 송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죄를 졌잖아요. 평상에 살면서 저는 죄 져본 적이 없어요. 저 한번 털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번에 죄를 져서 특히 세종 시민들한테 죄를 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8월 말까지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새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 어제 교육을 시켰어요. 아주 잘근잘근 씹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분들이 무슨 국회의원 말을 뭐 세게 할 테니까 여러분 졸릴 시간이라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참 요즘 세상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 이럴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큰 흐름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감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세종 와서 계속 PT를 여러 번 했는데요.
할 때마다 이 표지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뒤에 천둥 번개가 치니까 잠자던 코뿔소가 동물원에 가서 우리 고모님 코뿔소 움직이는 거 안 보셨죠? 뛰어다니는 거 못 봤을 거예요. 동물원에 코뿔소 맨날 잠만 자는 건 봅니다. 근데 저놈이 움직여서 한번 코로 한번 들이받으면 코끼리도 날아갑니다. 그 정도 센 거죠. 뭐냐? 예상됐던 코끼리가 굉장히 센 놈인데 예상됐던 화를 낸다. 그 얘기는 예상됐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화되면서 여기 앞뒤에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사라진 말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예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옛날에 경륜 있고 명망 있으신 분 뭐 이렇게 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절대 안 해요. 경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꼰대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몰상식한 얘기고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이 경륜이 있던 시대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또 여기를 거쳐서 다른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얼마나 적응을 하고 있느냐, 또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그분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직위가 바뀌었습니다. 해안 리서치라고 해안이라는 말이 이제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잖아요. 리서치는 이제 공부한다는 거고 뭐 그런 걸 해서 그냥 명함에 그냥 명함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 그냥 다가가는 거고 제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공부방은 시내 모처에 있습니다.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만 탈락한 국회의원들이 71분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잘못하면 공부방이 아니라 사랑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방을 만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절대 안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저를 보고 싶으면 서울역 근방에서 전화하시면 제가 잽싸게 텍스트로 달려가겠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달라졌나 해서 항상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 오늘 제가 하는 다 아는 건데 정리를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다니면요 인생이 편해집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 수가 있고요. 남이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졌을까? 왼쪽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울기.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오늘 숫자를 많이 부를 테니까요. 받아 적으실 분들은 받아 적어서 딴 데 가서 여러분들이 좀 뻥을 치셔오는 딴 사람들이 대단하네. 한꺼번에.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1년에 만들어내는 생산물, 그러니까 GDP가 우리는 한국의 GDP가 아니라 지구의 GDP는 얼마일까요? 아주 요즘 계산하기 편해요. 100조예요. 딱. 작년기로. 100조를 생산하는데 환경에만 한 3조를 쓰고 있어요. 3조 달러예요. 원이 아니라 달러. 우리나라 사람은 1년에 얼마나 만들어내냐면 1.7조 달러밖에 안 만들어요. 전 세계 경제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는 3조를 쓰고 있고요. 2030년에 되면 10조 정도 쓴다는 얘기예요. 쓸 돈이 많은 거죠. 어디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요 길거리 나가면 바로 보이잖아요. 전기차, 태양광,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때 예를 들어 목욕탕 가면은 피부에다가 이거 바르는 로션 바르는 거 있죠? 네? 옛날 어르신들 나이 들어서 피가 말라서 가렵다고 해서 수학여행 가면 효자손 이렇게 선물을 해왔잖아요. 수학여행 안 가보셨습니까? 맞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나빠지게 되면 피부가 가려워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환경에 오염되니까 면역력이 전 국민이 다 면역력이 사라진 거예요. 약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로션을 바르는 그 값은 얼마가 될까? 아이들은 아토피에 시달린다. 아토피만 4조예요. 시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4조. 반려동물 6조예요. 개 키우는 게 6조고 개도 용도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반려견이 있고 또 이렇게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 못하게 됐는데 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사람만 6조인데 아토피만 4조로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에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죠. 대중시에 지하 공동구에 다 다녀요. 전기도 다니고 가스도 다니고 이런 전부 다니는데 그거 하나 폭파하면은 여러분들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텐트 들고 금강변으로 가서 사셔야 돼요. 왜?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대선 때도 이런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은
세종에도 40층짜리 아파트 있죠? 4, 50층짜리. 전쟁 나면 그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50층 사는데 똥 마려워. 그런데 북한이 그 배총호를 오염을 시켜놨어. 그럼 일단 물 못 쓰죠? 전기줄 끊었어. 그럼 엘리베이터 안 되잖아요. 그럼 똥 마려서 내려오다 싼다고. 다 쌌어. 올라가면 50층 걸어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다가 또 힘들어. 이렇게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용들이 옛날에는 없던 비용이에요. 두 번째, 인구 감소. 이건 너무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인구 감소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인류 역사가 딱 300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우리는 동물이었어요. 유인은 원숭이였습니다. 현재 과학으로 300만 년 동안 스스로 인류가 자기 종족을 줄였던 건 없어요. 중세시대 흑사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전 지구적으로 똑같습니다. 전 지구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퀴즈. 인도? 그렇죠. 인도도 막 줄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정도였는데 지금 1000만이 넘어요. 왜 그러냐? 랍비라고 해서 이렇게 그 유대교 하는 그 사람들이 군대를 한 겁니다. 낙태를 못하게 하고 많은 혜택을 주니까 유대 종교인들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 애들이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걔네가 지금 3명 정도 낳고 있어요. 이란이라는 이슬람 국가도 그렇잖아요. 막 생기는 대로 낳는데 이란도 2명이 깨졌습니다. 사우디도 지금 늘다가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가 생긴 일은 자발적으로 인구가 주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전, 기술이 발전하는데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요 세 가지는요, 인류 300만 년 역사에서 하나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동시에 나타나니까 이게 적응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50대 후반인 사람들, 그 이상 연세를 드신 분들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 태어났다가 지금 33,000달러까지 왔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변화를 다 몸으로 겪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파이가 커지는, 오늘보다 내일을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됐죠.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축사회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이미 수축사회가 되게 많아요. 산업으로 놓고 옷 만드는 회사 있죠. 옷 만드는 회사. 이거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다 안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에서 세종시에서 강의할 때 우리 세종에 자영업자들 되게 많고 상가 공실률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건물 부셔버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아요. 상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리 테무 시인이라고 중국의 그 해외 직구가 들어오는데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양복 요즘 이렇게 보시면 양복 한 벌에 아래 와이셔츠까지 10만 원이 안 들어요. 7, 8만 원이 할 정도로 싸졌습니다. 이제 얘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내년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아마 중소기업들, 중소 상인들이 전부 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작년도에 이 얘기를 처음 꺼냈거든요. 알리 테무 오자마자. 문제가 생겼는데 한번 손 놓고 지금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만 해놨었죠.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를 마동석이 가고 있는데 마동석 그거 광고해갖고 되게 욕먹을 겁니다. 이게 미래예요. 왜 알리 같은 게 안 좋은 회사로 나오는데 마동석이가 모르니까 갈정적으로 마동석이가 제 강의를 안 들었던 거예요. 책을 책도 안 보고. 그러니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필나가면 누구 강의를 들어야 된다? 자, 요거 갖고 스토리를 짜면은 제가 항상 강의 읽기 시작해요. 안 써도 되는 기후와 안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사람이 줄었다. 돈 쓸 사람이 없다. 과학기술 발달했으니까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생산성이 증대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공급 과잉. 공급 과잉 아닌 게 어딨냐?
지금 세종에서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제 공실률 때문에 이것도 공국과잉이죠. 세종에 더 많은 게 뭐예요? 또 전국 1위인 게 한방병원.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방병원에서 나오신 분 있네 최근에. 한방병원 너무 다 나오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도시 왔어요 한방병원이? 전국적인 현상 1년에 한의대가 700명씩 나와요. 너무 많아요 한의대. 모든 게 공국과잉이에요. 공국과잉 아닌 거 있으면 찾아.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앞으로 성장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대오물 일이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빚을 늘려갖고서 그것을 가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빚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딴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극심한 건 뭐냐면 한국이 불리한 게 뭐냐면 환경에 투자 안 하고 있죠. 안전 대충 하죠. 인구가 세계 1위죠?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 생산성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우리 사회 리더들이 전부 다 얼빵하잖아요. 다 옛날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징글징글해요. 국회 가서 옛날 얘기하는데 나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어쩌고 옛날은 옛날이고 그래서 이 증세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증세가 약간 올라고 하는 사람들 건망증 정도 되는 거를 조금 심한 사람 여기 되게 많네. 꼰대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심해지면 꼴통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치매예요. 그래서 한국이 치매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리더들이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지위가 높을수록 꼴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꼴통이 제일 많은 데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굉장히 많아요. 리더들이 분명하고 대응을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인데 대응을 단기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이 매우 어렵다는 게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인구는 가장 빨리 들고 기업들은 뭐 과학기술에 맞춰서 뭐 신나게 열심히 하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기가 됐거든요. 빨리 넘기라고 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로섬 사회가 된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잘근잘근 씹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같이 잘 되는 방안이 없어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기던가 지던가 둘 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게 선거예요. 내가 되던가 말던가. 이 제로섬 사회가 가장 비정한 사회인데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다 제로섬화되고 있어요. 백종원에 가서 예산에 가서 골목식당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가게 10개 다 문 닫아요. 오는 손님은 똑같거든. 처음에는 텔레비 나서 한번 가보지만 어차피 예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산 갈비 가던 사람들이 예산 갈비 그냥 가요. 백종원 식당 안 가요. 예산 갈비 유명한 거 아시죠? 네. 좀 돌아다니면서 돈도 좀 쓰고 그거 해요. 참고로 여기 넘으면 요즘 저 오리집 새로 열은 오리집 아주 훌륭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 비법을 하고 있는데 이 제로섬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고 뭐라고 하는 간에 항상 내가 이만큼 돈을 벌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돈을 잃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르신들이 커오던 시대는 나는 내가 예를 들어 100 벌으면 저 사람들은 30, 50은 벌 수가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내가 100만큼 더 벌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만큼 손해를 보는 사회. 비정해지는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합니다. 현실을 도피한다는 게 뭐예요? TV에 맨날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오는 모든 프로에는 시골, 자연과 관련된 프로가 다 있어요. 그죠? 6시 내 고향, 예? 싱싱 뭐죠? 생생정보 뭐 그다음에 SBS 하는 게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방도 나오지만 항상 시골을 보여줘요. 왜? 지금 50대, 60대들은 이제 지친 거예요. 제로섬에. 나는 거기 가서 그냥 더 편하게 있을래. 참고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원 여러분들은 탈당을 하지 마시고 거기 사시는 건 괜찮은데 거기까지 가지 마셔야 돼요. 근데 현실을 도피하는 경향이 있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사회 필요 없어. 나만 잘 돼도. 왜? 제로섬 사회니까. 나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기존의 기득권이 해체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해체되고 경제는 나빠요. 이게 뱅뱅뱅뱅 도는 게 수축사회고 이러한 사회는 앞으로 한 30년 걸릴 것 같습니다.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저기
애기 날아가서 날 거예요. 결혼도 안 하는데 해서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계속 유지돼서 여기 보세요. 맨날 싸우고 기득권 해체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빼더라는 거죠. 어이 환경 대충 하자.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줄였잖아요. 왜? 막 싸우고 뭐 성장 어려우니까 거기 하지 마. 어디를 빨리 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구감소.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내가 왜 애기를 낳지? 나도 어려운데 내 자식은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냐 이게. 지금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애기를 안 낳습니까? 나도 내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 나도 어려운데 내가 애기를 낳았고 내 새끼가 나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떡할 건데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줄이고 과학기술 투자가 계속 늘리고 그럼 공급과가 더 심해지고 계속 부채 쌓고 근데 빚 더 못 늘려요. 그러면서 우르르르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눌러주실래요? 뻥났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1971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다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왜 71년이에요? 71년 무슨 띠? 돼지띠. 59년 돼지띠, 71년 돼지띠인데 왜? 이때가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였어요. 근데 71년 돼지띠가 노란색이 온 거죠. 2016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정 가운데 가장 많이 있고 지금도 1년에 100만 명씩이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게 28, 5, 6만 명밖에 안 하거든요. 4분의 1로 죽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사회가 됐고요. 이것도 확정이 됐죠. 이것도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여러분 너무도 많이 아시는 거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제도는 이걸 가정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죠. 세종시 학교 큰일 났습니다. 중학교 지금 바글바글해져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바글바글 애들 커오는 거예요. 신규 유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2, 3년 지나면 고등학교는 바글바글하고 초등학생은 없어지고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연금개혁론이 연금은 이걸 가정한 거예요. 건강보험 이걸 가정한 거예요. 건강보험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보험료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들 병원에 많이 가십니다. 이번에 세계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작년도에 병원 제일 많이 가신 분이 1000번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법을 바꿨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건강보험 병원을 가게 되면 한 번 이상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다음은 뭐 적용 안 해주기. 그러면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역시 한의원입니다. 물리치료 받으라 할머니들 막 다니시거든. 이게 여기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도덕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 갈등, 우리가 출산율이 낮은 거, 우리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가정해서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홍성국이 할 수 있다? 못해요. 딴 사람 아무 관심도 없는데. 이게 2050년이면 시간을 보면 지금 2030년 후의 일이잖아요. 30년은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정치는 30년 놓고 봐야 되는데 뭐 생각하냐. 당선되자마자 다음번 선거 이길 생각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극성을 또 해요. 저도 똑같아요. 한 번 더 하면은요. 저도 66세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됐다. 66세 되면 저도 치매기가 있지 않을까.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 시스템이 요런 시스템, 요거 저기 하나만 놓고 본 건데 인구만 놓고 본 건데 요런 시스템의 제도인데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도대체 화가 뭔데? 그게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사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 불평등 심한데 이거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금을 위해서 소득세를 높여갖고 해소됐어요. 요즘은 자산 불평등이 더 큰 이슈가 됐어요.
이 자산 가로 열고 왜 상속을 넣어놨을까요? 베이비 부머 55년생들이 이제 자기 자식들이 30대 중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베이비 부머의 부모 세대가 80대 중후반이 되셨어요.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 끝나자마자 민주당에서 상속 증여세 문제, 중부세 문제 얘기 나오는 이유도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서부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걔네는 베이비 부머가 1947년생부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비 부머 계산은 아주 쉬워요. 전쟁 끝나고 더하기 2예요. 전쟁이 끝나면 제대하고 결혼하고 아기가 10개월간 뱃속에 있다 나오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55년생이 많은 게 53년도에 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5년도에 55년도생부터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많은 게 많이 들어본 게 무슨 띠죠? 여기도 계실 텐데 58년 개띠. 58년 개띠 때 집중적으로 제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했는데 그것도 있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1960년대 주민등록 사업을 하면서 몇 살부터 지고 있는데요. 너 몇 살이야? 여기서 그 당시 주민등록 없어요. 그냥 대충 태어나도 1살, 뭐 겨도 한 3살, 그러죠? 걸어다녀도 3살, 뭐 이랬잖아요. 3살, 3살. 그래서 58년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전설의 모양이 있어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는데 어디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 거의 한 10년 정도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해나가는 거죠. 또 불평등이 뭐 있냐고 교육 불평등.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불평등.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토 균형 발전할 때 지방에 살면 살수록 손해죠. 왜? 아파트값 안 오르고 땅값 안 올라가니까. 세종시가 예외예요. 세종 시민들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달랐는데요. 이제 세종도 똑같아집니다. 제가 세종동에 있는 집 뺄라고서 불출마 선언하고 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아직도 돈을 안 줘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그거 갖고서 뭐 고발하기도 뭐하고 해서 아이 언제 주겠지. 자꾸 전화하기도 거시기 하고. 근데 보좌관이 전화하다가 제가 전화하면 안 받는데 또 보좌관이 해외여행 가서 장기 김치식품점으로 기다린 거 있어요. 근데 이 지역 불평등 세종이니까 그렇고요. 경상북도라든가 전라북도는 산골 가면 거래도 안 됩니다. 경제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고령자 불평등. 어르신들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해서 우리나라 고령자들이요.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22대 정부 다음 정부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안 갖다 놨어요. 디지털 불평등. 요즘 다 핸드폰으로 뭘 하는데 핸드폰으로 전화나 카톡은 하세요. 까놓고 얘기해서 부모님 저기 이런 가게 가서 주문하실 줄 아세요? 안 해보셨죠? 굶어야 돼. 근데 디지털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갖고서 요즘은 재산 격차도 많이 발생하고 초저금리 불평등 뭐냐면 이게 세종시와 관련돼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금리가 0.5였어요. 기억들 나실 때 예금금리가 대출금리 2%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가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갖고 막 투자를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사는 집주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2020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돈을 우리나라 양극화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한국만? 아니요. 전 세계 똑같은 거예요. 기업 그러다 장사한다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서비스, 가게, 음식점 막 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이 몇 개나 될까요? 9만 개 됩니다. 집집집하고 똑같아요. 9만 개인데 정말 재미있어요. 15,000개가 망하고 15,000개가 새로 생깁니다. 15,000명 망한 사람은 끝난 거죠. 새로 생긴 사람 꿈을 안고 하겠지만 택도 없네요. 우리나라의 서비스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높은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수출 기업 좋아요. 내수 기업 어렵죠. 대기업 좋습니다. 중소기업 나쁘죠. 미래산업 좋고 전통산업들은 안 좋죠. 이런 것들이 너무 분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 대선 때 화가 나 있고 불평등이 원인이 됐으니까 공정과 상식 어디서 많이 들어가셨죠? 네, 윤석열을 국민이 어찌됐건 진 건 진 거고 이긴 거 이겨.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를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잖아요. 우리 공정과 상식한다. 말만 했잖아요. 똑같은 말한 사람이 있어요. 세종시는 늦게 들었어요.
웬만한 도시가 다 있는 게 있대요. 큰 돌에다가 바르게 달리죠. 1982년 무슨 정의구현 뭐식 있었잖아요. 거기 하면서 이런 비석 되게 많습니다. 바르게 안 사는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공정과 상식을 안 지키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했죠.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직은 정치인이에요. 8월 말까지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불평등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내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잘할게 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역으로 분노가 2배, 3배는 더 커져버려요. 이 등신들 이걸 몰라요. 내가 강의를 한 1억만 주면은 내가 용산에서 강의를 이 등신아 이거야. 그래서 이 불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뭘 파괴하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은 풍경 안에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의 자화상이에요. 하위 20%,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놓고 저 밑에 100등부터 81등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고 보면은 한 달에 115만 7천 원을 벌어서 한 달에 그것을 이제 퍼센테이지예요. 먹는 거에 20%,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거예요. 의료 3.3 주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월세, 가스료, 전기료 요거는 22%, 요 보건, 약 어려울수록 몸이 더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16만 원에 22%면 약 25, 6만 원을 전기, 가스비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전기료가 올여름에 엄청 더워갖고 전기세가 한 4, 5만 원만 올라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더 문제는 오락 5점이면은 110년 한 6만 원 정도 오락에 쓰고 있고요. 저는 이 교육을 보는데요. 교육 1.5, 2만 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건 상위야. 1등부터 20등까지는 교육이 12.1%. 그러면 이 사람 얼마 벌어? 1,100만 원을 버는 12%니까 140, 50만 원을 교육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20년째 한국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적이 됐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여기 사시던 분들은 자식에 투자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식이 잘 됐을까요? 후의 대물림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우리 정부가 이걸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어떤 언론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계속 이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느끼고 이걸 보고서 눈물이 나야 된다. 우리 사회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때 갖고 브라만 자본주의라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고 있죠. 상류 브라만 이 사람들은 브라만이고 저기는 수드라라고 해서 천민계층을 고착화되면은 우리 사회는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도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 교통비가 많아? 이건 차량 구입비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외식비, 음식 숙박 이게 여행 가서 외식 밥 사 먹고 또 호텔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1,100만 원에 14.5%, 200만 원 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115만 원에 12%니까 15만 원, 11%니까 12, 3만 원 쓰는 거죠. 저도 지금 소비는 여기에 비슷해요. 살 좀 빼려고 가급적 점심을 채소 먹고 오늘 오이 하나에 빵 하나 먹고 빼야 되고. 근데 요즘 막 보니까 우리 태중에 친하신 분들 중에 혁대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농담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좋은 음식 이거 10몇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이건 한 사람께 아니라 그 가정의 가계부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금요일날 나름 식사하고 오셔갖고 여기 애써 우리 사회가 안 보이는데 퍼센테이지로 한 절반 정도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그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제가 뭐 언론에서 아령사회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아령인데요. 원래 아령이 그때서 이렇게 손잡이에 두꺼웠는데
분노하고 있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뭉칩니다. 양 극단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신 분들과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과 이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제한되니까 아래의 손잡이가 부러질 지경이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중산층 관련 정책이 없었고요. 이번 총선에도 없었어요. 대선 때는 제가 관여해서 중산층 정책을 만들었다고 회기를 했어요. 어차피 선거 이겨야 되니까 이런 얘기. 총선 때도 대충 보면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 쏙 들어갔죠. 지금. 안 들리잖아요. 이게 부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진영은 오른쪽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까지만 뭉치게 되고, 이 사람이 있으면 뭉치면서 이 안에서의 문화는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단일 대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라져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바이든 어쩌고 했다 맞아 죽어요. 이빨 부러집니다. 코피 떠지고 쌍코피 떠지고요. 어느 나라나 막 갈라지는 거예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스웨덴이라는데, 스웨덴에요. 극우파 트럼프 같은 애들이 전체 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독일에는 나치 정당이 나왔습니다. 나치당 AFD라고 대한정당이 나왔는데 지지율이 20%가 넘어요. 그 나라 안에서도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요즘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스웨덴 모델을 우리가 배워야 돼. 옛날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죠. 저한테 작살났지. 어떤 토론회 이런 데서 같은 스웨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이걸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정치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어느 한 진영에 속해갖고 그 안에서 자기 진영 안에서만 전체주의가 흘러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고요. 이거는 정치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창회 가도 완전히 패가 갈려 있습니다. 요즘 경로당 가도 패가 갈려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경로당 회장을 하셨는데 반대파 할머니들이 지금 약간 새롭게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 같아서 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은데 그만 드시더라고요. 워낙 화가 나서 이것들이 어디를 대고 내가 수십 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잠깐 이제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어느 사회나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감성이잖아요. 이성의 시대는 끝나고 감성의 시대로는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너 왜 국회의원 그만둬?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해서 중산층을 만들 여력이 없어요. 제 힘이 없고 딴 사람이 살아보거든요. 이런 건 언제 해소되는지 아세요? 터질 때까지 터져서 진 문드러지야지만 반성하고 바뀌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쪽에 있는 지도자의 생각은 적을 규정하는 거야. 야, 쟤가 적군이거든. 쟤를 때려잡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될 수 있어. 자, 요 안에 제로섬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해보시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 중도를 잘 만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여기 금이 갔으니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중요해야 되죠. 나의 생존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딴 나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대통령 될까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전 궁금하고 있죠. 수입세를 60%로 올리겠다는데 60%로 우리나라 사람 다 끝나는 거예요. 바이든이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이든도 엄청나게 파워 있고 미국 중심으로 갔죠. 일본 옛날에 아베도 일본이 그런 건데 쉽게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맨. 강한 사람도 원하는 거예요. 시진핑, 푸틴 그런 사람이죠. 이 양반도 어디 봤어요. 이 양반은 강한 걸 보여주면 쓰레기까지 보내는 사람이에요. 에르도안이라고 터키, 인도의 모디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선거를 인도는 한 달에 해요. 이게 전자기가 없더라고요. 조만간 투표 결과 나도 한 달 전에 시작했거든요. 다 굳혀 말도 안 되고 선거하기 6개월 전에요. 농민들한테 돈을 그냥 줬어요. 이런 나라예요. 제가 찍었어요. 마동석이가 나왔는데요. 마동석이는 왜 마동석이를 원할까? 사람들은 이 난장판을 누군가 와서 한번 세게 한번 바꿔주길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액션 영화를 보면 이소룡 방산대원 정몽을 보면 쫙 하다가 이소룡 먼저 공격하다가 다음 한번 맞아서 거의
솔직하게 다 됐다는데 저 옆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눈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용기 100배해서 때려 붙이는데 이게 대부분의 액션 영화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마동산 아니죠? 나오면 맞건 말건 가서 그냥 때려 붙이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에 나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나 우리 국민이나 미국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인식할 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다른 일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나 대신에 대상이 필요한 거죠. 우리 다 보세요. 백종원, 이명웅 대단한 거 아시죠? 이명웅 콘서트 할 때 그 앞을 지나갔는데 70대 할머니들이 똑같은 분홍색 옷을 갈아입고 앞에서 오빠 했는데 난 처음에 왜 할머니들에서는 종교 집회인 줄 알았고요. 거의 종교야. 손흥민 팬한테 손흥민 꼭 못하다가 난리 납니다. BTS 팬들도 대단하죠. 아메리카 같은 지금 중남미 국가에서는 BTS를 굉장히 싫어해요. 정치 권력들. 왜냐하면 BTS 항상 옳은 말만 하고 평화를 위하고 서로 돕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독재자 입장에서 저거 미운 거거든요. 그 BTS 팬클럽이 결집이 됐어요. 근데 얘네 또 이름이 암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발라드 일으키면 어떡할까. 농담 같죠? 진짜. 자, 멕시코 아래쪽에서는 BTS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래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 손자 있으신 분 아시죠?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기상어. 모르시죠? 아기상어라고. 이거 용도가 뭔지 아세요? 식당 가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밥 먹을 때 애가 막 부산 떨잖아요. 돈을 못 먹는데. 요즘 애들 식당 가면 핸드폰 앞에 놓고서 가만히 있죠. 긁혀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 중에서 세계 1등으로 클릭이 많아요. 아기상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손자 있으신 분은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하기 한번 누른 다음에 손자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와서 뽀뽀를 한번 해주죠. 아기상어나 볼래? 하면은 손자 바로 따라와요. 근데 가서 나한테 따라와서 야씨 또 한일 트로트 가왕전 볼래? 애인이 참 잘하더라고.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비어있고 내가 화가 나 있는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방법들이 마동석이라는 나오는 영화를 본다든가 몇 자리를 옮겨볼까? 그래서 올해 바로 현상에 얘기해. 하늘가 1000만을 넘는다? 그거 영화 되게 허술하잖아요. 왜 옆에 사람 누굴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얼굴이 나오면 안 돼. 자기 잘 모르고 허전하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들은 바로는 용산에만 조언하는 게 아니라 돈 갖다 주면요 몇 천만 원씩 주고 와서 세상의 얘기를 듣는데요. 듣고 오면은 마음에 안심이 된대요. 혹시 여윳돈 있으신 분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 도사님을 한번 찾아가보세요. 이 양반도 보세요. 이 양반 누구게요? 나는 이 말을 못해. 지금 마이크가 있어. 하여간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막 신도들 성폭행하고 돈 다 뺏고 왔잖아요. 요즘 세대에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60년대 말에 신앙촌보다 더해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도 있잖아요. 난 이 사람 땅까지 가봤어. 교회. 도시 재개발을 이렇게 서울 장애동에 하는데 가운데 교회 땅이 있는데 허루라고 주변을 다 나갔는데 공터에 이제 교회 하나도 있어요. 담이 뭔지 아세요? 담장이 LPG 가스통이에요. 오기만 하면 다 터트린다고. 성북구청장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견학을 갔어. 그냥 가면 우리도 테러 당하니까 그 옆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니까 한심하고. 근데 여기서 막 이 양반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요 요즘 종교 왕국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일본 교회에서 꿈의 교회에 나오시는 하나님도 계신데 자기가 새로 창시한 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30분 계시고요. 재림 예수만 50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서울역 앞에요. 재림 예수가 항상 3-4분이 계세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뭐 하나가 오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꼭 사고 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다 이게 여러분 얘기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항상 보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는 앞으로 10년 후에 요 앞에 도로가 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커서 애들 결혼하고 애들이 또 20년 지나면 집 사고 뭐 하고 이게 예상이 됐는데 아무것도 예상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요? 지금은 사람의 욕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줄지는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욕망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굿이야. 그런 사람하고 친구로 지내요. 나이가 들수록 욕망은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류가 생긴 이래,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욕망이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왜? 인구가 제일 많고 미실현 욕망이 너무 많고 모르던 욕망이 또 많아진 거예요. 온라인에 켜보면 별의별 집들을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망이 계속 커지는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면 특이점이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선다고 하는데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 요즘 가장 핫한 제임스 마이라는 이 사람이 올 3월 10일 인간과 같은 AI가 5년 내 2030년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 때 되면 인구 감소의 효과가 바로 나올 겁니다. 세금도 더 이상 인구가 안 늘어나니까 제 전셋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나오고 있어요. 활동에 어마어마한 입주가 있었고요. 오송역에서 조치원 사이에 들어온 게 여기 쿠션을 넣어서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구 늘어날 이유가 있을까? 이게 한국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 상태로 기후 나빠지면 2030년에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셨나요? 올해 비 많이 온다니까 또 댐에서 물을 다 뺐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물 부족되는 거죠. 2030년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를 딴 거로 얘기하면은 조울증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울증 뭐야? 하루는 조증, 한 번에 이렇게 하루는 우울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나요? 집에 많이 계시죠? 집에 특히 각자 집에들 다 계세요. 저희 집도 있어요. 한모 여자 이거 보면 저게 조증인지 울증인지 조증인 날은 좀 이렇게 말도 꺼내는데 울증이다 그러면은 술 먹고 늦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따가 자요. 왔다 갔다 줄기가 없는 그런 상태들이 2030년까지는 지속될 거고요. 근데 그 이후가 되면은 저는 우울증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사회가 될 것 같고요. 대안이 성숙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인구 구조가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로 왔을 때 안정균형 상태로면은 우리 제도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바꿔서 그때 되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뭐 흥분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만들고 제가 여기와 관련된 책을 한 2, 3년 내로 준비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소득은 우리나라가 33,000불까지 2021년이 한국이 가장 등수가 높았던 해예요. 선진국이 됐는데 노동이라든지 의료, 돌봄, 교육, 문화, 주거 이런 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노란색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노란색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다시 소득이 더 많이 늘어야 됩니다.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장학파라고 새로이 태동하고 있고요. 신성장학파 표현이 저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중요하고 저는 민주당에 들어서 항상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거지만 성장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과제가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이 다 선진국 수준에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조금씩만 노력을 해도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근데 정말 골 때리게 윤석열이가 지난주에요. 요거 그대로 발표를 했어요. 5만 불, 5% 정도. 이거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이재명 대표 경제 비전으로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언론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별로 안 써줬어요. 그러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 두 개나 이태리 제꼈고요.
일본은 최근에 좀 낮은 거지. 일본이 4만 불이 언제서 4만 불이냐면 1989년에도 4만 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4만 불이에요. 영국, 프랑스인데 영국은 많이 갔고요. 프랑스 애들 뭐. 그러면 우리가 미국, 독일 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글로벌 탑3가 되겠죠. 다음 대선 때 내가 후보한테 꼭 얘기해가지고 글로벌 탑3를 하자고 3등 하십니다. 독일도 요새 삐리삐리 해져갖고 2030년 초반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한국은 문제 있고 한국이 잘못됐다, 한국이 어떻다 하는데 딴 나라 애들 한국 보면 너무 잘하고 걔네 더 개판 5분도 있다. 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런 것을 보도를 안 해줘서 그래요.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 개혁 과제가 우리가 각 분야를 만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라든가 기후위기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스운 얘기지만 일본에서 요즘 최근에 나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시다 수상이죠. 그 사람 지지율은 낮은데 일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본 주가도 많이 오르고 나름대로 일본이 좀 나지고 있다는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한 줄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일본은 이게 기시다가 2021년에 뭐라고 했냐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왜? 분배 재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분배가 되면은 분배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까 보신 일본이 소득 하위 계층도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된다. 이 얘기는 30년 동안 해온 얘기예요. 근데 일본에서 기시다가 맨 처음부터 자본주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경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얘기를 성장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으로 연결된 분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행정부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타지하지만 뭐가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사회적 자본인데요.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자본이란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사회가 나를 도와준다. 내가 의지할 때가 사회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너무도 좋게 유일한 모델이 세종시예요. 좀 일단 사회적 자본은 뭐 내가 힘들 때 사회가 도와줄 수 있다. 왜 세종시가 가능하냐? 세종시만 중고등학교 동창회가 없습니다.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앞쪽에 계신 분들 연기군 출신들만 동창회 가는 거예요. 연기군 출신 10만 명만. 나머지 30만 명은 동창회가 없어. 초등학교 동창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집에 있지 말고 사회로 나와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종에 시민단체가 많은 거예요. 한 250개 돼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언론도 많아요. 300개나 있어요. 300개 먹어요. 세종이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 개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종시의 선출직들 연기군 출신이 못합니다. 연기군 2회 사람이 30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30만이라고요. 그런데 세종시는 연기군 출신 10만이에요. 10만 명끼리 다 해먹을 거네. 그럼 나머지 30만은 소외감 느끼게 되면 딴 사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대신해야 되냐? 사회, 다양한 형태, 시민단체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단체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통계 몇 가지거든요. 학생들 놓고 보면 한국에서 대학생한테 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야, 고등학교가 어떻대? 사활을 건 전장이다 80%. 중국 40, 일본 13, 미국 40. 고등학교가 사활을 건 전장 안 했나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여기 파벌 2개가 있는데 영화 화산고 있잖아요. 화산고 그거 아니에요. 그때 처신 잘못하면 양뼈도 두들 맞으면 죽을 까고 아침 7시까지 가서 영교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영교시. 밤 늦게까지 밤 10시까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전쟁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선진국들은 거의 90을 다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80좀 넘어요. 대학 졸업생. 근데
고졸 미만 사람들은 4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하려고 그냥 무슨 직위 하나 찾으려고 애플 뭐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한 일도 없으면 뭐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주변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학력으로 보면은요 교육 수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 그래프가 높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요. 굉장히 낮죠 이 나라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배운 새끼가 더 해쳐먹더라고요. 배운 새끼가 다 공부 제일 잘하는 전교 1등 어디 가요? 문과 전교 1등 어디 가요? 문과 전교 1등 어디 가요? 서울대 무슨 과? 더 해먹더라고요. 제대로. 우리 사회가 신뢰했다는 이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세종이 아마 사회적 자본을 충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몫이고 세종의 리더들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열심히 하신 분들이 선출직도 나오셔갖고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실 거니까 이런 거 안 해놓고서 네? 출마가 직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직업이 어떻게 출마인 사람들 우리나라 구조가 또 어떻게 되냐면 세종시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 50에서 70세가 전체 인구의 36%, 지금 40대였어요. 잘 보세요. 2030년부터 2070년까지 50에서 70대 기준 44, 45, 44. 2070년에 여기 계셨을 때 저도 없습니다. 저 죽지 않겠습니까? 2070년 어떻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불가능하잖아요. 매일 술 먹고 뭐 담배 45년 피고 근데 저는 뭐 이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인구 구조에 맞는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여기 시의원들 계시고요. 시장 출마하실 분들 계시고 국회의원 앞으로 하실 분들 계신데 세종시도 50에서 70이 행복한 도시가 될까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못하면 막상 다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내용을 하고 제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시청 가고요.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가로수가 10년이 됐는데 안 크고 다 죽어요. 어떤 새끼가 해먹었나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땅을 파보니까 건설 폐기물 있고 그냥 나무를 꽂아놓은 거야. 꽂아놓은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나무 심을 때 조상우 연구소장은 그 시장이 아니었을 때 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보자요. 멀리 보고 그때 만약에 나무를 잘 심고 걸음도 잘 바꿨으면 세종시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됐어요. 바닥에 돌과 콘크리트 치는데 나무는 이만하고 가기도 않고 혹시 가게 있으면 가게별로 다 나라면 있었어요. 시절은. 야, 너 여기부터 이거 테이블 네가 키워. 못 키우면 세금 더 걷는다. 뭔가 그래고 나무라도 제대로 키워놔서 무성하게 되면은 정이 더 가고 그리고 동네가 더 따뜻해지게 사람들이 롯데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뭐 기후위기에서 뭐 투자해야 된다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세종과 관련된 거가 제가 이거 한 4시간짜리인데 1시간만 하라고 했거든요. 빨리빨리. 가계부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봅시다. 그 빨간색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의 100%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 가정은 5천만 원만큼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높죠. 낮은 나라는 어디예요? 터키, 이런 나라는 왜 없냐면 돈을 안 빌려줘. 은행이 너무 삐리삐리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왜 안 빌려주냐면 저기 중앙아시아 무슨 탄자 돌리는 나라 있죠? 제가 대우증권 사장할 때 거기서 투자를 했어요. 터키도 하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갚고서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말 타고 도망가요. 못하죠. 자꾸 텐트 치고 사는데 어떡하나. 인도네시아 가면 정글로 들어가 버린다. 근데 이제 나라 같은 나라 중에서 뭐 꽤 높죠. 가계부채가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 아니고 우리 국민들 책임.
언제부터 가계부채 늘었는데 1962년도부터. 왜 62년이냐? 통계가 그때부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온 거예요. 보수 정부에서 많이 늘리고 서로 공격하죠. 니네 때 많이 났다. 지금 보수가 많이 났는데 내가 그 그림 안 갖고 왔는데 쭉 보면 그냥 우상해요. 옆으로 잠깐 쉬었어요. 언제? 90년대 서울 주변에 4대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리고 IMF 때문에 잠깐 몇 년 쉰 거 이후에 계속 늘어난 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물지 이렇게 높을까? 이거는 전세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전 세계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세가 있으니까 갭투자가 되는 거예요. 갭투자가 가능한 전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세가 정상적인 상황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집값이 막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는 그냥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부채로 바뀌는 거예요. 집주인한테는. 그러면 150 압도적인 세계 1등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장사하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겁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겁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걷어들여서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게 해야지만 물가가 잡히는데 작년도에요. 슬금 돈 많이 풀고 안 보이게 다 끌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추경을 하면 내가 소주 한잔 진하게 그다 던져주는데 총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어떡하려고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만약에 무너지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아니 나도 알긴 알겠지만 딴 나라는 다 줄이는데 한국만 이때 옆으로 가다가 되는 거냐. 그래서 한국의 물가도 안 잡히고 한국이 어려운 거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이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고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라고 기억나시죠? 그 사건 났을 때 제가 뭐 위원회를 김진태 조사위원 김진태가 저 홍성국이라면 일을 갑니다. 지금 저는 가급적이로 닭갈비를 안 먹고 있어요. 김진태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안정적이었는데 이 정책 실패가 되면 그냥 위로 쫙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빚이 많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빨리 스펙에서 좀 덜 올라갔으면 여기서 안정이 됐을 텐데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 버리고 그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이런 숫자를 보시면요, 그 빚이 다 어디가 있냐면 다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게 한국이 국가별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 때 한국을 보시면 제가 자꾸 이거 얘기할 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늘었다고 보수에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대통령 누구예요? 예?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때 한국은 기본적으로 높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도 높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높았어요. 특히 여기서 2020년에 높은 건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빡 떨어서 2020년부터 기억나시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시에 국회 다 이상했습니다 하면서 날랐잖아요. 제가 김태년 의원하고 밥 먹으면서 술 먹을 때마다 김현 때문에 세종시 지금 작살났어. 뭐 올랐죠. 땅을 만들었는데 지금 반토막 났거든. 어떡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유럽은 별로 GDP 대비 번 돈 대비 부동산업 대출이 별 변화가 없죠. 딴 나라 미국도 없죠. 한국만 드립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동산 대출이 24%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이제는 잘못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걷어들이게 되면 폭락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세부터 역전세부터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전조 증세가 바로 빌라왕 사건 같은 게 아파트로 번지는 거, 이걸 막으려고 정부는 무슨 수를 쓰든지 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개인의 일인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일인데 세종시가 특히 심한 건 2020년, 21년 너무 올랐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2020년에 여기 와서 선거하고 너무 놀라웠던 거는, 제가 서울이지만 제일 후진 동네가 도봉구라고 합니다. 제가 연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마치고 전학 가서 도봉구에서 여적 살아요. 제가 대우증권 사장이 됐는데 신문기사 나왔어요. 위아래 고개 북쪽에 증권회사 1등 증권회사 사장이 산다.
그 기자랑 되게 친해요. 야, 이 새끼야, 그게 무슨 기자가 되냐? 너무 특이하다는 거죠. 그거는 또 이 충청도 사람의 정의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사는데 거기 저희 아파트가요. 그 당시 제 재산 신고할 때 보면요. 55평에 방이 5개인데 4억 5천이었어요. 55평에. 거기서 서울역까지요. 도어 안방문 열고 나와서 기차 타는 데까지 55분이면 되거든요. 중간에 모든 걸 다 보고. 그 당시 세종시 집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그때 오버슈팅이라고 말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측면인데 위에서 거래 거의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 지금 근방에 혹시 잘못해서 떨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국회가 빨리 와야 돼요. 국회에 빨리 와야 되고 주변에 기업들이 더 많이 오야 되고 또 대학 단지에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하세요. 와.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특히나 통계로 잘 보셔야 될 건 세종시 사시는 분들이 소득도 1등, 자산도 1등,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부자 동네로 다 돼 있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부채도 1등이거든요. 이게 세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보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당분간 불가피하다. 국회는 2031년쯤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 24년이니까요. 7년 남았습니다. 7년 잘 버텨야 될 거예요. 근데 5년간 공실로 둬서 관리비만 내신 분이 있는데 앞으로 7년을 더 낸다?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시는 건 이름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데 근데 이름 때문에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요즘 또 하나 문제는 기업 부채가 또 많이 제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부채가 많이 늘고 있다고 보시고요. 근데 이걸 개수로 보면은 2019년 코로나가 나기 이전하고 작년 17년에 3만 대 비행기 3만 대였어요. 지금이 그런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잘해야 되고 우리 사회 리더들이 바보예요. 가족관계 좋게 하면은 그렇게 위자료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3,000원이잖아요. 하여간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대충 넘어갔어요. 참고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책장 다 한번 현역이라 여러분 추천을 못했는데 이런 책을 작년 9월에 냈어요. 이 책을 내니까 사람들 출마 안 할 거에 물어본 사람이 내 속을 본 거예요. 국회의원이 내는 책은 다 자서전이고 비서들이 쓰는 겁니다. 사진이 대부분이고 책의 가격도 없는데 가격은 되게 비싸고 아는 사람이 와서 수십 번씩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짓 안 했잖아요. 읽어보시면 제가 한 얘기 중에 한 10배 정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김봉규 왔나? 안 왔습니다. 예? 안 왔습니다. 책 갖고 오라는데 지난주 시간에 왔습니다. 갖고 왔어? 읽어봐. 못 갖고 와? 네, 여기로. 그러면 호프집에서 드려야 되나? 아, 무슨 호객행위야. 제가 그러고요. 마지막 정리하면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러분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 세종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2020년 이후에 이제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자영업이고요. 연도별로 개업이 있고 폐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게 주는데 2020년에 이렇게 주는 데를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냐 당구장 이건 다시 들었어요. 이거는 왜냐면 저기 베이비부모들이 이제는 당구를 많이 치잖아요. 그 다음에 노래방은 주는 거 당연하죠. 다닐 만큼 다녔잖아요. 오늘 고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33,0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개가 깨졌습니다. 요즘 통계가 없어요. PC방은 왜 줄을까요? PC방 주로 누가 가요? 고삐리가 되는 학생들이. 학생 숫자가 줄었잖아요. PC방 안 되죠. 집에 PC도 성능이 좋아졌어요.
평소에 게임 뭐 달라지면 여기 누가 갖다 걸려봐요. 아직까지 혼나고 갔다는 거. 뭐 꿀고 뭐 여행, 숙박, 주유소도 목욕탕 코로나 때문에 아예 다 망해버렸죠. 여기 경북면 넘어가는데 저기 그 코로나 때 문제인데 요즘 잘 된다고요. 딴 데 다 망해갖고 여기 다 망해버리니까 잘 되는 이게 목욕탕, 이발소, 세탁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역사가 길고 창업이 쉽고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들이 별로다. 대체 서비스가 있고 국민소득 1, 2만 벌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줄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게를 열 때 생각도 잘하고 열어야 돼요. 참고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길에서 뭔가 가게를 열겠다면 저는 무조건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랑 상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뭐가 늘어나는데? 통신 판매. 코로나 때요 통신 판매 무려 10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웬만한 농사리 쓰는 건 다 통신 판매입니다. 직거래합니다. 그죠? 중간에 노력을 떠먹고 중간에 떠먹으니까 하잖아요. 통신 판매가 잘 보시면 통신 판매가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의료기 고령화 사회 되니까 자기 몸과 관련된 거죠. 옛날에 하여간 몸에 나쁘다는 게 싼 거, 싸고 가장 흔한 게 요즘은 가장 몸에 좋은 거죠. 안 먹죠. 별의별 다 먹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한 10가지씩은 드시지 않나요? 어디에 좋다, 별의별 다 있죠. 폐기물, 역시 이제 폐기물 그렇죠. 동영상, 소독, 건강식품, 헬스 잘 보시면 나의 체육관, 동물 쪽 있죠. 야영장. 오늘 세종시에 그 많잖아요. 야영장, 문화예술, 게임 이런 거. 이건 뭐예요? 새로운 서비스, 경쟁이 약하고 개인주의, 나한테 뭐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열을 때 1번 공급과잉가 아닌가, 2번 요 앞 페이지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산업이고 그 다음에 준비안의 지역정찰을 잘 해갖고 성공 확률은 매우 떨어지나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셨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내용은 10여 년 되겠어요. 철학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내가 딴 사람을 다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딴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하고 꼭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우울증을 하는데 인생의 철학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 말로 마음의 나침판이 있냐 없냐 중요합니다. 저 어제부터 백수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했잖아요. 나의 내 마음의 나침판은 나는 바르고 옳고 미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게 내 삶이다. 이렇게 철학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없는 사람 거기 끼어봤자 뭔 얘기하는지 서로 안 통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 미래, 제가 지금 2030년, 40년, 50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자주 많이 해요. 특히나 여러분 자제분들하고 만나시기 바라요. 맨날 앉아서 옛날 얘기 좀 그만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징글징글해 옛날에. 지금은 옛날에 하나가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미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일을 할 때 내가 멀리 보고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학습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녁 먹으면서 어떤 분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의 유명한 그 신학자다 이런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서는 절대 사귀지 말아요. 아예 안 읽는 게 낫다. 모르니까 그냥 가만 둬지 뭐 그리고 이러는데 한 권만 읽어서 고개 단지하면서 그거에 몰입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권, 1000권 읽으라는 거예요. 어제 초선 국회의원들 대회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를 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들한테 다른 용어로 했더니 이 새끼야. 너 책이 지금 1년에 몇 개 읽었어? 아는 애들한테 그런 거. 아는 말이야. 내가 항상 자랑하잖아요. 여기서 형광펜 없어요. 왜? 책에 밑줄 그으려고. 왜? 내 밑줄 그으면 중요하니까 까먹지 않으려고.
공부 안 하고서 되냐? 그걸 유튜브는 절대 보지 마세요. 유튜브 듣고 잊어버려요. 왜 책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책을 읽는 동안에 저자랑 싸우는 거예요. 책은 한 번에 못 읽어요. 유튜브는 한 번에 볼 수 있지만 책 300페이지 읽으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잖아요. 읽으면서 저자랑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유튜브는 말초신경만 자극하면 책을 보셔야 돼요. 책을 얼마나 보냐? 그 사람의 그 말한 그 언뜻 새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행동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으로 보는 건 특히 자제분들한테요.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아무 그거가 안 돼요. 신문도요. 요즘 누가 종이신문 보냐고 하잖아요. 저는 종이신문만 지금 수십 년을 보고 있어요. 오늘도 다 보고 왔어요. 그 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종이신문. 왜 보는지 아세요? 내가 관심 없는 것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로 뉴스를 보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뇌가 성장이 안 돼. 내가 관심 없는 것도 봐야 돼. 어쩔 때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나 보다. 이 업종이 뭡니까? 아 이런 업종이네. 이 업종이 잘 되나? 그래서 딴 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조.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아는 척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미래는 항상 몰랐지만 지금 같은 수축세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의지해서 뭐랄까? 아마 저같이 주식시장 전망을 오래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88년부터 주식시장 전망하고 내 부하들 120명 갖고서 여친만 하는 영식으로 리서치 센터장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식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서 해야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찍어주면 그래? 또 올인했다고 그 다음에 물어달라고 절대로 주식 얘기 안 해요. 중요한 건 전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신중하고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기준이 옛날에는 절대 안 되고요. 혼자 못하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협동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당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정당이 협업이 제일 안 되는 분들이에요. 다 잘난 분들만 모셔놓고 내 주장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코어업이라고 하고요. 어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됐건 구글이 됐건 애플이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대우증권이 됐건 우리은행이 됐건 KB가 됐건 얘를 잘 보면서 딴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협업이. 여러분 자제분한테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지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디지털이에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큰 애들입니다. 핸드폰하고 대화했던 애들. 사람을 만나서 부딪혀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집에서 형제가 없어요. 저 혼자예요. 자기 혼자다 보니까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냥 한계를 큰 거예요. 그 공부 열심히 하고 가서요. 웬만한 대기업 가서요. 애들이 안착률이 떨어져요. 2, 3년 다니다 그만둔 애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협업 능력 이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딴 사람과 이런 능력들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밌는 걸 하는데요. 개저씨라고 들어보세요. 개저씨. 그래서 미니진이가 들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프린트 돼 있으니까요. 부모님 말고 한 저기 60대 이하들은 지금 화장실에서 체크하세요. 커피와 술은 작물라도 여자가 대접해야 맛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체크를 했는데 7개, 7, 8개가 나오면 개저씨라는 거예요. 개저씨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아저씨인데 앞에 뭐가 있어. 꼰대 자기 테스트 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은 처음에는 반말한다든가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거 있죠.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불쾌하다. 이게 잘 잘려야 돼. 이게 또 취미생활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여간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이것도 어렵다. 그거 다 여러분 잘해 있으니까 이거만 오늘 꼭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후 하면 요 말을 꼭 같이 따라하실 건데 요 말만 안 하시면 돼요. 후 what
왜요? 아니, 어딜 가면 어딜 가? 왜요? When? How? Why? 그 말만 안 하시면 우리 민주당도 도와주고 여러분들 가정도 친구들도 도와주고 수축사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